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 이주해 장편소설. 창비. 일부. 봄은 봄을 만나서. 학살자가 죽은 날, 그의 죽은 몸이 운반된 병원에 갔다. 그의 끝을 보려고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에 간혹 비치는 그의 산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채널을 돌려버리는 사람이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가 예약되어 있었다. 아침 뉴스에서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기자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유당이 제거된 우유에 천천히 그래놀라를 말아먹었다. 세수와 양치를 하고 외출복을 입었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을 끄면서 한 문장을 떠올렸다. 모든 죽음은 느닷없다. 죽음의 평등함을 말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살자는 조소하듯이 죽음조차 불평등함을 알리고 가버렸다. 택시 안에서 바라본 병원 후문은 온갖 언론사의 중계차들로 혼잡했다. 붉은색 표지판이 위압적인 응급실 입구에 묵직한 카메라를 어깨에 인 사람들이 뛰어다녔다. 누가 새로 도착할 때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우르르 한 곳으로 몰렸고 그 바람에 바로 옆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안내판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였다. 씨발 새끼가 사과도 않고 죽어버렸어. 내 말에 택시 운전사가 움찔 놀라더니 백미러를 흘끔거렸다. 좀 어떠셨습니까? 의사는 과거형으로 질문했다. 2주일 동안 복용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잘 맞았느냐는 물음이었다. 처음 처방받은 약은 끝없는 졸음을 유발해 문제였다. 한낮에 숟가락을 입에 문 채 깜빡 잠든 적도 있었다. 입안에 든 음식물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처음 약을 처방하면서 의사는 낮에도 졸리면 부작용이니 곧바로 내원해 약을 바꾸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일주일치 약을 다 먹고 예약일에 병원을 찾아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뭔가를 메모했는데 나는 속으로 쓸데없이 고지식한 게 문제임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상상했다. 약을 바꾼 후 낮에 졸린 증상은 사라졌지만 대신 밤잠이 허술해졌다. 의사는 원하는 취침 시간 1시간 전에 약을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1시간은커녕 2~3시간이 지나도 잠이 쉽게 들지 않았고 겨우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몸의 스위치만 꺼지고 의식은 반 이상 깬 채 밤을 통과했다. 이 역시 부작용일까 싶었지만 그때도 일주일치 약을 다 먹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정신과 약이란 게 원래 처음 몇 주는 개인별로 적절한 종류와 용량을 찾아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법이니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보자고 했다. 약 몇 번 먹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는 게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라고 했다. 참을성은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덕목이었으므로 조바심을 내는 쪽은 내가 아니라 의사일 터였다. 3번째 처방에 의사가 약 하나의 복용량을 조금 늘렸는데 그 후로 낮에 졸리지도 않고 미약한 가위 눌림 상태로 밤을 통과하는 일도 점차 줄었다. 약이 듣는 모양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던 것을 2주일에 한 번으로 바꾸고 정신과를 찾은 지 2달이 다 되었을 때 학살자가 죽어버렸다. 지금 감정 상태는 어떤가요? 약효에 관한 질문에 이어 의사가 현재형으로 감정을 물었다. 분노요. 나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의사가 모니터 너머로 내 얼굴을 살폈다. 마스크를 쓴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의사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어떤 일에 대한 분노일까요? 역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학살자가 죽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의사의 눈이 조금 커졌다. 부연 설명이 필요한 듯한 표정이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덜컥 죽어버렸다고요. 의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긍정이나 인정의 표현은 아니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그런 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이군요. 수년 전 독재자의 딸이 가뿐히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늦은 밤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울분의 글을 올렸다가 그 댓글을 보았다. 조롱이나 비난의 기미는 없었다. 그냥 좀 신기하고 낯설다는 말이었다. 앞에 앉은 의사의 표정도 비슷했다. 개인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를 찾아와 2달째 약을 먹고 있는 당신이 개인적인 감정을 묻는 말에 꽤 정치적인 이유를 들다니 신기하군요. 정도랄까. 물론 순전히 내 추측이고 나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먹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고는커녕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그 추측은 틀렸을 가능성이 컸다. 의사가 물었다. 그 사람이 사과 없이 죽었다는 사실이 환자분의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이었다면 단호하게 대답했을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다분히 수세적이었다.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요? 입도 있는 새끼가. 의사는 웃지도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다만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나는 야심차게 준비한 농담에 실패한 사람처럼 주눅들었다. 환자분은 사과가 중요한 사람이군요. 의사의 말이 허를 찔렀다. 석구와 혜준이 떠올랐다. 석구는 끝내 내게 사과하지 않았다. 나는 혜준이 바라는 사과를 할 수 없었다. 의사는 석구와 혜준에 관한 이야기가 듣고 싶었을 것이다. 그 순간에도 전국의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운 학살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는 버티듯 석구와 혜준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2주일치 약을 처방받아 병원을 떠났다. 병원을 떠나는 길은 평소보다 혼잡했다. 병원 직원들이 여기저기 서서 끊임없이 뒤엉키며 밀려드는 차량을 통제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 가방에 넣고 버스를 탈까 하다가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쳐 연희동 방향으로 걸었다. 다음 행선지는 걸어서 30분이면 닿을 거리에 있었다. 처음 과호흡이 찾아왔을 때 인터넷을 뒤져 알아낸 임시방편이 걷기였다. 공황장애 약을 3년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를 떠나보낸 대학병원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무작정 빨리 걸었죠. 1시간 가까이 앞만 보고 걸었는데 호흡이 편안해졌다 싶었을 때 낯선 거리에 와 있더라고요. 불안장애를 진단받은 후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아직 약을 끊지는 못했지만 걷는 동안에는 적어도 발작이 오지 않으리란 확신이 들어요. 정신질환 환우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험담이었다.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예약하고 기다리는 동안 우선 걷기를 시작했다. 자리에 앉으면 아득히 땅속으로 꺼지는 느낌이 들어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동네를 몇 바퀴 돌았지만 건널목을 만나면 자꾸 걸음이 중단되어
집에서 조금 떨어진 큰 공원으로 갔다. 오피스텔 건물에서 난지청 공원 입구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하늘공원 입구까지 오르막길을 천천히 올라 왼편 구름다리를 건너 평화의 공원에 들어가면 1시간이 걸렸다. 인공연못 앞 벤치에 앉아 10분 정도 호흡을 가다듬으며 물끄러미 수면을 바라보다 왔던 길로 돌아가면 2시간 넘게 걸을 수 있었다. 매일 그 길을 걸었다. 산책이라기보다는 도피에 가까운 행위였다. 숨이 안 쉬어지고 땅이 꺼질 것 같아 자꾸 눈을 질끈 감게 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달아나는 길이었다. 어느새 불안과 공포는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다.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증상이었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증상이 시작되기 전 즐겼던 산책과 같지 않았다. 난지청 공원과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나무들은 가을채비에 분주했다. 매일 주변의 나뭇잎 색깔이 달라졌다.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색색의 단풍을 보고도 감탄하지 않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꾸만 내 발걸음을 붙들었던 예쁨이 전혀 예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단단히 고장났구나 생각했다. 무지개처럼 다채로워야 할 감정이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가라앉았다. 벤치에 서로 어깨를 기대고 앉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떠올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 뭔가가 내게서 저 보드랍고 따뜻한 것을 앗아갔다는 생각이 들어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보면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잿빛 뼈가 연상되었다. 어떤 것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모든 것이 자극이었다.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수전에 얽힌 샤워기 호스가 올가미로 보였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고 어둠은 곧 죽음이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잠도 잘 수 없었다. 입을 벌릴 수도 없었다. 음식물은 질식을 떠올리게 했다. 불안이 몸 안의 모든 통로를 안에서부터 단단히 걸어 잠갔다. 약물 치료는 급한 불을 꺼주겠지만 약이 환자분의 불안과 공포를 깨끗이 몰아내지는 않아요. 첫 진료일에 의사가 말했다. 상담 치료나 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지금처럼 걷기나 운동에 몰두하는 것도 좋아요. 또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기라니. 나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의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일기라면 40대에 들어서면서 쓰기를 그만뒀다. 20대부터 30대에 걸쳐 쓴 수십 건의 일기를 40살이 된 걸 기념하듯이 사무용 세단기로 죄다 갈아버렸다. 사흘이 걸렸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객관화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이랄까요. 자신과의 거리가 0일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적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자신과의 거리가 0을 지나 음수에 수렴하는 중이었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외부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내면의 동굴로 걸어 들어간 패배자였다. 실제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직전 나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태아 자세로 웅크린 채 무서워 죽겠어 중얼거리며 덜덜 떨었다. 겁쟁이가 되어 동굴에 숨어드는 것과 일기 쓰기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의사의 말을 의심하면서 인터넷에서 일기 쓰기를 검색하다가 연희방글 스튜디오를 발견했다.
연희방글 스튜디오는 연희동 2층 양옥을 개조해 1층은 카페와 글쓰기 교습소로 2층은 운영 사무실과 강사들의 작업실로 쓰는 공간이었다. 정원은 그대로 살려서 철마다 동백, 목련, 능소와 배롱나무, 모가나무, 감나무가 차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스튜디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동백나무였다. 스튜디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카페로 운영하고 이 시간대에는 출입구에 방글이라는 팻말이 달렸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글쓰기 교습소가 되었다. 이때 출입구에 방글 팻말이 뒤집혀 글방이 되었다. 요일마다 소설 창작 교실, 시 창작 교실, 비평 쓰기 교실, 에세이 쓰기 교실 등이 열렸는데 그중 놀랍게도 일기 쓰기 교실이 있었다. 누가 일기 쓰는 방법을 돈을 내면서까지 배울까 생각하며 일기 쓰기 교실 배너를 클릭했다. 당신의 삶을 써보세요. 쓰면 만나고 만나면 비로소 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이 한 구절씩 차례차례 화면에 떴다. 쓰면 만나고가 비로소 헤어질 수 있습니다로 이어질 때 까닭없이 아득해졌다. 나는 자세한 안내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일기쓰기 교실에 등록했다. 학살자가 죽었는데 연희방글 스튜디오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전직 대통령과 같은 동네에 산다고 자랑해왔던 마웨는 말없이 앉아 프린트해온 과제물을 읽고 있었고 고슴과 도치도 평소처럼 바짝 붙어 앉아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다. 강사 림자는 아직 2층 작업실에서 내려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화요일 일기쓰기 교실의 수강생은 단 4명이었다. 인기가 없을 줄은 알았지만 소설 창작 교실이나 에세이 쓰기 교실 수강생의 절반도 안 되었다. 림자는 5년 전 신춘문예로 등단한 소설가였는데 아직 자기 이름으로 낸 책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소개된 프로필이 다른 강사들에 비해 짧았다. 첫날 림자는 일기를 쓰는 일에 어떤 가르침이나 배움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다소 맥 빠지는 소리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은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니 선생님이나 작가님 같은 호칭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여기서 통하는 자신의 별명 그림자를 줄여 림자님 혹은 림자씨로 불러달라고 했다. 또 수강생들도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별명을 지어 서로 불러주자고 제안했다. 이는 일기라는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려는 스튜디오의 방침이라고도 했다. 이어서 수강생들이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70대 노인이 자신은 늙은이라 요즘 맞춤법도 모르고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바빠서 어려운 말도 배우지 못했으니 선생님의 아니 림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별명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하니 마이웨이로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젊은 수강생이 그럼 2글자로 줄여서 간지나게 마웨가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노인의 별명은 마웨가 되었다. 노인은 어쩐지 중국의 부호 같은 느낌이 든다며 흡족해했다. 앳된 얼굴의 여자애와 남자애는 커플인지 시종일관 딱 들러붙어 있었는데 네가 먼저 해, 아니 네가 먼저 하라고 한참을 옆구리를 찔러가며 키득거리더니 여자애가 먼저 말했다. 자신들은 커플이니만큼 커플 냄새가 물씬 풍기는 별명을 짓고 싶어서 남자친구가 바퀴와 벌레를 제안했고 자신은 바퀴벌레라면 끔찍하게 싫어해서 인꼬 1과 인꼬 2를 제안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도 너무 올드하고 구려서 한참 고민하다가 둘이 함께 키우는 고슴도치를 떠올리고 고슴과 도치로 정했다고 다소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여자애가 고슴, 남자애가 도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모두 내 쪽을 돌아보아서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음을 알았다. 나는 중년이 되어 한 번쯤 삶을 반추해보고 싶었다는 다소 상투적인 말로 수강동기를 적당히 둘러대고 별명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 다음 시간까지 지어오겠다고 덧붙였다. 다들 시시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림자가 큰 모니터에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띄웠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 림자가 얼굴에 비해 다소 큰 안경을 살짝 추어 올리며 잠시 통유리창 너머 정원을 보았다. 내 시선도 림자를 따라 정원을 향했다. 정원은 이미 어두웠고 바닥의 조명이 마른 나뭇가지를 주황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검은 유리에 반사된 림자의 옆얼굴이 피로해 보였다. 림자는 다시 수강생 쪽을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성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되돌아보는 것? 마웨가 대답했다. 예, 되돌아보는 것,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왜 되돌아봐야 할까요? 평가하려고요. 도치가 말했다. 림자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예, 평가도 하죠. 그런데 자기 삶을 평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00점, 50점, 빵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걸까요? 반성하기? 나도 모르게 불쑥 말했다. 반성도 좋은 말이네요. 반성은 흔히 잘못을 돌이켜보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거울에 비춰본다는 뜻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말을 종합해보면 성찰이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평가하고 반성하는 일이네요. 일단 보는 행위가 먼저겠고요. 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것이죠. 보고 생각해보고 그걸 글로 쓰면 바로 일기입니다. 그 일기를 전부 모으면 뭐가 될까요? 자서전 하고 마웨가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기와 자서전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기의 총체 혹은 확장이 자서전이죠. 림자의 설명에 마웨가 한번 해볼 만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림자가 리모컨을 누르자 슬라이드가 바뀌었다. 자서전은 뒤늦게 쓴 일기의 총합이다. 나는 펜을 꺼내 수첩에 그 문장을 옮겨 적었다. 자서전은 뒤늦게 쓴 일기의 총합이다. 우리는 왜 굳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려 할까요? 림자의 질문에 고슴이 말했다. 선생님이 시켜서요. 도치와 마웨가 하하 웃었다. 고슴님은 선생님이 시켜서 말고 자발적으로 일기를 쓴 적이 있나요? 림자가 물었다. 설마요. 고슴의 즉각적인 대답에 도치와 마웨가 또 하하 웃었다. 림자가 안경을 고쳐 쓰고 고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사춘기 때부터 지금껏 일기를 써오고 있어요. 물론 매일 쓰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쓸 때도 있죠.
그럼 일기가 아니라 주기나 월기가 아니요? 마회가 말하고 자기 혼자 껄껄 웃었다. 예, 일기를 쓸 때도 있고 주기나 월기를 쓸 때도 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매년 막바지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쓴 일기를 다시 읽어보는 의식이 생겼어요.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림자가 잠깐 말을 멈추고 수강생들을 훑어보았다. 다소 무심해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림자는 뜻밖의 뛰어난 연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동안 쓴 일기에 등장하는 나는 내가 아니더라고요. 림자가 대단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처럼 속삭였다. 분명 사실만을 기록했고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게 썼지만 1년 후 그 기록을 읽는 나와 그 기록 속을 살아가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벙한 말투로 물었다. 림자가 내게 속삭였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 강좌를 맡기로 했습니다. 림자가 다시 리모컨을 눌러 슬라이드를 바꾸었다. 당신의 삶을 써보세요. 쓰면 만나고 만나면 비로소 헤어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본 강의 속의 문구였다. 무엇과 헤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도치가 물었다. 내가 기록한 나와 내가 기록 속에 가두어 놓은 나와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서 헤매는 나와. 림자는 신들린 듯 대답을 쏟아내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 왠지 양팔에 소름이 돋았다. 헤어지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기록하세요. 어떤 수치심도 글로 옮기면 견딜만해집니다. 림자가 재차 슬라이드를 바꾸자 림자의 이메일 주소가 떴다. 몇 주는 제가 길잡이로 키워드를 드릴 거예요. 그 키워드를 주제어 삼아 자유롭게 일기를 써오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량도 문체도 자유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상관없어요. 부담 갖지 말고 맘 편히 써서 주말까지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각자 써온 일기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 보아요. 주제어가 뭐라고요? 마회가 받았을 준비를 하고 물었다. 림자는 주제어를 즉흥으로 떠올리려는지 다시 통유리창 너머 검은 정원을 돌아보았다. 바깥은 쓸쓸하고 쌀쌀해 보였다. 우산. 림자가 작게 읊조렸다. 우산으로 하죠. 우산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보세요.